아주머니 장사 참 편하게 하시네. 기름 끓는 소리와 달콤한 닭강정 소스가 졸아드는 소리로 가득했던 가게 안의 공기가 순간 차갑게 얼어붙었다. 붉은 양념이 묻은 나무 주걱을 쥔 오숙자의 손이 파르르 떨렸다. 그게 무슨. 좋은 말로 할 때 이 도장 찍으시라고. 이 가게 내일부터 우리 신포 개발 겁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사내가 껄렁한 미소를 지으며 계약서 한 뭉치를 튀김기 바로 옆 뜨거운 철판 위에 던지듯 올려놓았다. 종이 가장자리가 열기에 살짝 그을렸다. 그의 뒤에는 팔뚝에 용 문신을 한 덩치 둘이 입구를 막아선 채 늦은 저녁 식사를 하던 손님들을 험악하게 노려보고 있었다. 손님들은 겁에 질려 젓가락을 놓고 슬금슬금 자리를 떴다. 30년이다. 인천 신포국제시장의 이 작은 골목에서 갓 튀겨낸 닭강정 하나로 청춘을 바쳤다. 남편 일찍 여의고 하나뿐인 아들 대학까지 보낸 그녀의 삶 그 자체인 가게였다. 오숙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이럴 순 없어요. 내가 여길 어떻게 지켰는데. 이건 말도 안 돼. 말이 안 되긴. 아주머니가 돈 빌려가시고 담보로 잡힌 거잖아. 법대로 하자는 건데 뭐가 문제야. 그건 가게 수리비 때문에 잠깐 빌린 거고. 이자도 꼬박꼬박. 아, 시끄럽고. 사내가 버럭 소리를 지르며 튀김기 옆에 쌓아둔 양념통을 팔로 쳐냈다. 붉은 양념이 바닥에 낭자하게 쏟아졌다. 오숙자가 비명을 질렀다. 오늘 찍어야겠어? 아니면 이소태 아주머니 손목이라도 튀겨드려. 사내가 오숙자의 손목을 거칠게 잡아채 끓는 기름 솥 쪽으로 끌어당기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지금 뭐 하는 거죠?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가게 입구에서 울렸다. 모두의 시선이 한 곳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운동복 차림의 한 여자가 서 있었다. 특별할 것 없는 수수한 차림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가게 안의 모든 소리를 집어삼킬 듯 고요하고 날카로웠다. 전직 707 특수임무대대 예비역 중령 윤설이었다. 작은 어머니 저와. 말을 잇다 멈춘 그녀는 바닥에 쏟아진 양념과 눈물 범벅이 된 작은 어머니, 그리고 위협적으로 서 있는 사내들을 천천히 훑어보았다. 상황을 파악하는 데는 3초도 걸리지 않았다. 뭐야 이 여자는. 문신을 한 덩치가 길을 막으며 물었다. 가족이면 잘 됐네. 이 아줌마 설득 좀 해. 괜히 손목 날아가기 전에. 윤설이는 덩치의 말을 무시한 채 오숙자에게로 걸어갔다. 덩치가 어깨를 밀쳤지만 윤설이는 바위에 부딪힌 파도처럼 미동도 없었다. 오히려 덩치가 중심을 잃고 휘청했다. 작은 어머니. 윤설이는 떨고 있는 오숙자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이 서류에 도장 찍으셨어요? 설이야. 오숙자는 조카의 등장에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아니야. 난 판 적 없어. 쟤들이 나를. 됐습니다. 윤설이는 작은 어머니를 자신의 등 뒤로 숨기고 계약서를 던진 사내를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그 눈은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완벽한 무감정, 상대를 인간이 아닌 표적으로 인식할 때의 눈빛이었다. 나가. 한마디였다. 뭐? 이 미친년이 지금. 사내가 조롱하며 손을 쳐들었다. 윤설이의 뺨을 때리려는 속셈이었다. 순간 가게 안에 모두가 숨을 삼켰다. 사내의 손이 허공을 가르기도 전에 윤설이의 손이 먼저 움직였다. 그녀는 사내의 손목을 잡아채는 동시에 몸을 반쯤 돌리며 팔꿈치로 사내의 명치를 정확하게 가격했다. 사내는 숨이 막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쓰러졌다. 에이, 인연이. 입구를 막고 있던 덩치 둘이 동시에 덤벼들었다. 한 명은 주먹을, 한 명은 발길질을 날렸다. 윤설이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다.
오른쪽 덩치의 주먹을 왼팔로 가볍게 흘려보내는 동시에 왼발로 왼쪽 덩치의 정강이를 걷어찼다. 뼈와 뼈가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울렸다. 왼쪽 덩치가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다. 그녀는 즉시 몸을 회전시켜 팔꿈치로 오른쪽 덩치의 관자놀이를 가격했다. 덩치는 눈이 뒤집히며 그대로 바닥에 고꾸라졌다. 단 10초. 건장한 성인 남성 셋이 가게 바닥에 나뒹굴었다. 윤설이는 머리카락 한 올 흐트러지지 않았다. 가져가. 윤설이가 바닥에 떨어진 계약서를 걷어차 신음하는 사내의 얼굴에 던졌다. 그리고 내들 사장에게 전해. 다시 한번 이 가게에 발을 들이면 그때는 팔다리가 아니라 목을 가져가겠다고. 사내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윤설이를 올려다보았다. 저건 일반인의 움직임이 아니었다. 살기를 다루는 자의 움직임이었다. 그는 부하들을 부추겨 비틀거리며 가게를 뛰쳐나갔다. 두고 보자. 그들이 사라지자 가게 안에는 오숙자의 흐느낌과 닭강정 튀겨지는 소리만이 남았다. 괜찮으세요, 작은 어머니. 설이야. 흑. 설이야. 나 무서워. 쟤들이 마 사장이라는 놈이랑 구청 곽 과장이랑. 윤설이의 눈썹이 꿈틀했다. 구청이요? 윤설이는 작은 어머니를 연수구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로 모셔왔다. 30년간 매일같이 지켰던 가게를 떠나온 오숙자는 낯선 곳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다음 날 아침 윤설이는 자신이 군 시절 인연을 맺었던 지금은 인천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를 찾아갔다. 윤중령님. 아니, 이제 설이 씨라고 불러야 하나. 변호사는 오숙자가 가져온 너덜너덜한 계약서, 사본과 구청에서 보낸 각종 행정명령서를 검토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어렵습니다. 계약서 자체가 사기입니다. 노인을 상대로 한 협박이었고요. 법정에서는 이 서류가 우선입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손가락으로 두드렸다. 도장이 찍혔고, 문제는 이겁니다. 그가 가리킨 것은 중구청에서 발송한 위생 및 소방 안전 특별 점검 결과 통보서였다. 최근 몇 달간 집중적으로 행정 지도가 들어왔군요. 배기시설 노후화, 소방 안전 통로 미확보. 전부 사실이지만 신포시장 가게들 대부분이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유독 작은 어머니 가게만 표적이 됐어요. 곽상호 과장. 그 이름이 나왔습니다. 변호사의 얼굴이 굳어졌다. 인천 중구청 곽상호. 이쪽 바닥에서 유명한 자입니다. 개발 이권이 걸린 곳에는 항상 그 자가 있어요. 마동철 신포개발 대표라는 그 조폭과 한통속이라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죠. 그럼 방법이 없다는 겁니까? 윤설이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저들이 너무 치밀합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움직였어요. 구청이 합법적으로 가게를 압박하고 마동철이 숨통을 틔워주는 척 접근해서 악성 부채를 안기고 결국 가게를 담보로 헐값에 넘기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곽상호가 인허가 문제로 괴롭히면 오숙자님은 마동철에게 기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증거가. 이 계약이 강압이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없습니다. 증거가 없으면 윤설이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찾아오면 되는 거겠죠. 설이 씨, 혹시라도 불법적인. 합법이 불법의 탈을 썼을 때 정의는 다른 길을 찾아야 합니다. 윤설이는 변호사 사무실을 나섰다. 법의 벽이 생각보다 훨씬 견고하고 교활하게 세워져 있었다. 그녀가 차를 몰아 신포시장으로 다시 향할 때였다. 무심코 백미러를 보던 그녀의 눈이 가늘어졌다. 검은색 대형 세단 한 대가 두 번째 신호등부터 계속해서 자신을 따라붙고 있었다. 어제 그 어설픈 깡패들이 아니었다.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따라붙는 솜씨가 제법 훈련된 자들이었다. 윤설이는 핸들을 꺾어 일부러 신포동의 좁은 골목길로 차를 몰았다. 아니나 다를까
검은 세단이 망설임 없이 따라붙었다. 막다른 길에 다다르자 윤설이는 차를 세우고 내렸다. 검은 세단도 멈춰섰다. 건장한 사내 둘이 차에서 내렸다. 어제의 깡패들과는 눈빛부터 달랐다. 윤설이 씨. 맞죠? 누구지? 밥그릇 함부로 뺏는 거 아니라고 전해달라시네요. 마동철이 보냈나. 군대 놀이 끝났으면 조용히 아줌마 데리고 연수구에 박혀 계시죠. 마 사장님이 마지막으로 주는 경고입니다. 신포동 물 예전 같지 않습니다. 윤설이는 가볍게 목을 풀었다. 경고는 내가 하지. 내들 사장 목 씻고 기다리라고. 건방진년. 사내들이 동시에 달려들었다. 한 명은 윤설이의 정면으로, 다른 한 명은 측면으로 파고들었다. 협공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상대를 잘못 골랐다. 윤설이는 정면의 사내를 향해 한 걸음 내딛는 척하다가 순간적으로 몸을 낮춰 측면 사내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정면의 사내가 주춤하는 사이 윤설이는 넘어진 사내의 팔을 꺾어 어깨 관절을 탈골시켰다. 악! 비명이 골목을 울렸다. 정면의 사내가 놀라 주먹을 휘둘렀지만 윤설이는 이미 그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그녀는 사내의 팔꿈치 안쪽 급소를 정확히 가격했다. 사내의 팔이 마비된 듯 축 늘어졌다. 윤설이는 멈추지 않고 그대로 몸을 날려 무릎으로 사내의 복부를 찍어 눌렀다. 두 명의 전문 해결사를 제압하는 데 걸린 시간 20초. 윤설이는 쓰러진 사내의 주머니에서 지갑과 휴대전화를 꺼냈다. 이건 증거 수집이다. 그녀는 싸늘하게 말한 뒤 그들의 차키를 뽑아 하수구에 던져버리고 골목을 빠져나왔다. 아파트에 돌아온 윤설이는 확보한 휴대전화의 통화 내역과 문자 메시지를 훑어보았다. 예상대로 곽 과장이라는 이름과 수차례 통화한 기록이 남아 있었다. 법적인 증거는 안 되겠지. 하지만 그들의 거점은 파악했다. 마동철, 신포개발, 그리고 그들의 본거지. 부평역 인근의 거대한 유흥주점 황제 빌딩. 윤설이는 노트북을 켰다. 모니터에 황제 빌딩의 위성 사진과 도면이 띄워졌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분주하게 움직였다. 작전 계획 수립. 목표 부평역 황제 빌딩. 적 아지트 소탕 및 핵심 증거 확보. 그녀의 눈이 모니터 불빛에 번뜩였다. 지금부터 사냥을 시작한다. 까마귀조차 잠든 깊은 밤. 부평역 유흥가는 화려한 네온 사인으로 대낮처럼 밝았지만 그 이면의 골목은 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황제 빌딩. 지상 10층짜리 건물 전체가 마동철의 소유이자 아지트였다. 1층부터 5층까지는 유흥주점이었고 꼭대기층인 10층은 마동철의 개인 사무실과 금고 그리고 불법 장부가 숨겨진 곳이었다. 윤설이는 빌딩 뒤편 쓰레기 하치장과 이어진 좁은 환풍구 앞에 서 있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검은색 작전복으로 갈아입은 그녀는 어둠 그 자체였다. 그녀가 선택한 침투 경로는 정문이 아니었다. 그녀는 소리 없이 환풍구 덮개를 제거하고 좁은 통로로 몸을 밀어넣었다. 7년간 특수임무대대에서 배운 모든 기술이 그녀의 몸에 살아 숨쉬고 있었다. 먼지 쌓인 환풍구를 기어 건물 중앙 배전실로 향했다. 그녀의 목표는 두 가지였다. 첫째, 건물 전체의 감시 카메라를 무력화하는 것. 둘째, 마동철의 사무실에 잠입해 장부와 녹음 파일을 확보하는 것. 배전실에 도착한 그녀는 능숙하게 회로를 조작했다. 감시 카메라 화면이 일제히 지지직거리며 꺼졌다. 정확히 30분. 그녀가 자신에게 허락한 작전 시간이었다. 윤설이는 비상계단을 통해 10층으로 향했다. 계단 중간 5층에서 담배를 피우던 조폭 2명과 마주쳤다. 누구? 윤설이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들이 소리를 지르기도 전에
계단 난간을 박차고 날아올라 한 명의 목을 팔로 감아 조르고 동시에 다른 한 명의 복부를 발로 찼다. 두 명의 조폭이 소리 없이 쓰러졌다. 10층 복도에 도착했다. 마동철의 사무실 앞에는 두 명의 경호원이 지키고 있었다. 아까 골목에서 만난 자들보다 훨씬 더 날카로운 기운을 풍겼다. 무슨 일이야? 감시 카메라가. 한 명이 인이어에 대고 소리치는 순간 윤설이가 어둠 속에서 나타났다. 침입자다. 경호원들이 품에서 3단봉을 꺼내 휘둘렀다. 윤설이는 몸을 숙여 공격을 피하며 한 명의 팔을 잡아챘다. 그녀는 상대의 힘을 역이용해 그를 벽으로 밀어붙였고 다른 한 명의 3단봉은 동료의 어깨를 가격했다. 커헉! 윤설이는 빈틈을 놓치지 않고 남은 경호원의 턱을 팔꿈치로 올려쳤다. 육중한 거구가 바닥에 쓰러졌다. 사무실 문은 잠겨 있었다. 윤설이는 가방에서 특수 제작된 도구를 꺼내 몇 초 만에 자물쇠를 해제했다. 사무실 내부는 화려했지만 악취미로 가득했다. 그녀는 곧장 거대한 원목 책상으로 향했다. 하지만 책상 서랍은 비어 있었다. 숨겨뒀군. 윤설이는 사무실 벽을 훑어보았다. 거대한 동양화 액자. 그녀는 액자를 밀어냈다. 예상대로 그 뒤에 숨겨진 금고가 나타났다. 시간이 없어. 청각을 극도로 예민하게 세운 그녀가 다이얼을 돌리기 시작했다. 쇠가 맞물리는 미세한 소리. 그녀의 손가락이 전광석화처럼 움직였다. 철컥. 금고 문이 열렸다. 안에는 현금 다발과 함께 수십 개의 장부 그리고 컴퓨터 저장 장치들이 들어있었다. 바로 그녀가 찾던 것이었다. 곽상호. 중구청장까지 연루됐군. 장부를 넘기던 그녀의 눈이 날카로워졌다. 판이 생각보다 훨씬 컸다. 신포시장뿐만이 아니었다. 인천 구도심 재개발 사업 전체에 그들의 검은 돈이 흘러들어가고 있었다. 그때였다. 거기까지다 개같은 년. 사무실 문이 열리고 마동철이 10여 명의 조폭과 함께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번쩍이는 권총이 들려 있었다. 감시 카메라가 복구된 모양이었다. 마동철이 비열하게 웃었다. 내년이 군대 출신이라고. 여기가 전쟁터인 줄 아나 보지. 여긴 인천이야. 그리고 난 이 도시의 왕이다. 조폭들이 일제히 윤설이를 향해 칼을 뽑아들었다. 사방이 막혔다. 윤설이는 천천히 장부를 품 안에 넣었다. 그리고 금고에서 꺼낸 또 다른 물건, 묵직한 외장 하드디스크를 손에 쥐었다. 왕! 윤설이가 차갑게 웃었다. 왕좌에 앉을 자격이 있는지 지금부터 내가 심판하지. 그녀는 책상을 발로 차 조폭들에게 날리며 깨진 창문을 향해 몸을 던졌다. 왕! 윤설이가 차갑게 웃었다. 왕좌에 앉을 자격이 있는지 지금부터 내가 심판하지. 말이 끝남과 동시에 그녀는 육중한 원목 책상을 발로 힘껏 걷어찼다. 책상이 레일처럼 밀려나가며 칼을 들고 달려들던 앞줄의 조폭들을 덮쳤다. 으악! 막아! 순간적인 아수라장이었다. 마동철이 당황하여 총구를 돌리는 찰나 윤설이는 이미 반대편으로 몸을 날리고 있었다. 그녀의 목표는 아까 마동철이 분노에 차총을 쏘아 금이 갔던 10층의 거대한 강화유리 창문이었다. 전연잡아! 마동철이 고함을 질렀다. 윤설이는 창문을 향해 몸을 던지는 대신 옆에 있던 무거운 도자기 화분을 집어 던져 창문이 균열을 완전히 박살냈다. 와장창. 유리 파편이 비처럼 쏟아지며 부평의 밤 공기가 사무실 안으로 휘몰아쳤다. 미쳤어. 10층이야. 조폭들이 주춤하는 사이 윤설이는 창틀을 밟고 밖으로 몸을 던졌다. 그것은 자살 행위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미 침투 경로를 계획할 때 퇴로까지 완벽하게 계산해 두었다.
창문 바로 2미터 아래에는 건물 외벽 청소용으로 설치된 낡은 비계, 즉 철제 발판이 있었다. 쿵. 윤설이는 가볍게 착지했다. 고작 폭 1미터 남짓한 좁은 발판이었다. 저기 있다. 쏴. 마동철이 창가로 달려와 총구를 아래로 향했다. 탕, 탕, 탕. 총알이 윤설이의 귓가를 스치며 철제 발판에 불꽃을 튀겼다. 윤설이는 몸을 굴려 총알을 피하며 발판에 연결된 비상용 밧줄을 움켜쥐었다. 밧줄을 끊어. 당장. 조폭 몇 명이 창문으로 칼을 내밀어 밧줄을 끊으려 했다. 윤설이는 그들에게 시간을 주지 않았다. 그녀는 밧줄을 잡은 채 발로 철제 발판을 걷어찼다. 그 반동으로 그녀의 몸은 허공에 떠올랐다가 특수부대에서 배운 레펠 하강 자세를 순식간에 갖췄다. 그녀의 몸이 10층 높이에서 칠흑 같은 골목을 향해 수직으로 낙하하기 시작했다. 저 괴물 같은 년. 마동철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남은 총알을 모두 허공에 쏟아부었다. 하지만 윤설이의 하강 속도를 따라잡을 수는 없었다. 윤설이는 바람을 가르며 내려오다 지상 5미터쯤 남았을 때 밧줄을 놓고 건물 외벽의 배관을 밟고 충격을 흡수하며 지면에 착지했다. 완벽한 고양이 같은 착지였다. 그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어두운 골목으로 뛰었다. 품속에는 부패한 도시의 심장을 멎게 할 자료 저장기와 장부가 있었다. 하지만 황제 빌딩은 마동철의 성이었다. 그가 퇴로를 준비해두지 않았을 리 없었다. 저기다. 윤설이가 골목을 빠져나오려는 순간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승합차에서 덩치 대여섯이 야구방망이를 들고 쏟아져 나왔다. 잡아 죽여. 윤설이는 방향을 틀어 반대편의 더 좁은 골목으로 내달렸다. 부평역 뒷골목은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술 취한 사람들의 고함, 시끄러운 음악 소리,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뒤섞여 혼란스러웠다. 이쪽이다. 조폭들이 끈질기게 따라붙었다. 윤설이는 달리면서도 냉철하게 주변을 살폈다. 쓰러진 입간판, 쌓여있는 맥주 상자, 낡은 오토바이. 이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무기이자 장애물이었다. 그녀는 코너를 돌다가 일부러 맥주 상자 더미를 발로 걷어찼다. 와르르. 빈 병들이 깨지며 길바닥에 깔렸다. 뒤쫓아오던 조폭 중 하나가 유리 조각을 밟고 비명을 지르며 넘어졌다. 멍청한 새끼. 그냥 밟고 뛰어. 하지만 그 잠깐의 시간이 윤설이에게 숨 쉴 틈을 주었다. 그녀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 뒤에서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앞은 3미터 높이의 낡은 벽돌 담장이었다. 이제 도간에 든 쥐다. 선두에 있던 조폭이 방망이를 휘두르며 달려들었다. 윤설이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그녀는 조폭을 향해 마주 달려가다가 그가 방망이를 휘두르는 순간 몸을 숙였다. 그리고는 그의 몸을 발판 삼아 벽을 박차고 뛰어올랐다. 그녀의 손이 담장 위를 움켜쥐었다. 단 한 번의 도약이었다. 그녀는 턱걸이를 하듯 몸을 끌어올려 순식간에 담장 위로 사라졌다. 담을 넘었어. 조폭들이 어이없는 표정으로 멈춰섰다. 담을 넘은 윤설이는 인적이 드문 주차장에 착지했다. 하지만 그녀 역시 무사하지는 못했다. 10층에서 뛰어내릴 때 스친 총알이 팔뚝에 깊은 상처를 남겼고 깨진 유리를 밟고 구르면서 옆구리가 찢어져 검은 작전복 위로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다. 그녀는 고통을 억누르며 미리 숨겨둔 낡은 오토바이로 향했다. 시동을 거는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젠장. 엔진 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다. 그녀가 오토바이를 타고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순간 마동철의 검은 세단이 골목 입구에 도착했다. 마동철은 차창을 내리고 멀어져 가는 오토바이의 불빛을 보며 이를 갈았다.
그는 휴대전화를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곽 과장. 그년이 다 가져갔어. 장부랑 저장기까지 전부. 수화기 너머로 당황한 곽상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뭐? 그걸 다? 그럼 우린. 닥쳐. 마동철이 소리쳤다. 당신 인맥 총동원해. 경찰이든 뭐든 다 풀어. 그년 지금 인천 시내에 있어. 반드시 잡아. 이건 우리 둘만의 문제가 아니야. 표 시장님까지 걸렸다고. 마동철은 전화를 끊고 운전석에 있는 부하에게 명령했다. 그년이 연수구 아파트의 작은 어미인지 뭔지를 숨겨뒀지? 거기로 가. 싹 다 뒤집어 엎어. 인천의 밤하늘 아래 거대한 그물망이 윤서리를 향해 좁혀지기 시작했다. 새벽 4시. 인천 송도의 한적한 골목에 위치한 낡은 단기 임대 숙소. 윤서리는 이곳을 비상시를 대비한 안가로 사용하고 있었다. 그녀는 피에 젖은 상의를 벗어 던졌다. 팔뚝의 총상은 살점을 깊게 파고들었고 옆구리의 열상은 꽤 길었다. 그녀는 군용 구급낭에서 소독약과 바늘, 의료용 실을 꺼냈다. 마취제는 없었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소독약을 상처에 부었다. 살이 타들어가는 고통에도 신음소리 하나 내지 않았다. 그리고는 익숙한 솜씨로 자신의 상처를 직접 꿰매기 시작했다. 한 땀 한 땀 그녀의 눈은 고통이 아닌 분노로 불타고 있었다. 치료를 마친 그녀는 땀으로 젖은 머리를 쓸어 넘기고 황제 빌딩에서 가져온 묵직한 자료 저장기를 노트북에 연결했다. 클릭. 화면이 켜지고 수백 개의 파일이 모습을 드러냈다. 장부만으로는 알 수 없었던 추악한 진실이 눈앞에 펼쳐졌다. 그것은 마동철이 자신의 사무실에 설치해둔 몰래카메라 영상이었다. 자신에게 불리한 자들의 약점을 잡기 위한 그만의 보험이었다. 영상 속에서 곽상호 과장이 마동철에게 아흔도로 허리를 숙이며 돈 봉투를 받고 있었다. 곽 과장, 이번 신포시장 건 확실하게 처리해. 시장놈까지 끌어들였는데 삐끗하면 안 돼. 걱정 마십시오, 형님. 표경배 시장님께서도 이번 재개발 건에 사활을 걸고 계십니다. 닭강정 가게 그 노파 하나만 치우면 나머지는 도미노처럼 무너집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인천 중구청장인 표경배가 마동철과 마주 앉아 웃고 있었다. 마 사장, 젊은 사람이 아주 수완이 좋아. 이번 일만 잘 되면 다음 송도 앞바다 매립 사업도 마 사장한테 맡겨야겠어. 퍼센티지는? 알지? 신포시장의 작은 가게 하나가 아니었다. 인천 구도심 전체를 뒤엎는 거대한 개발 비리의 중심에 그들이 있었다. 선량한 상인들은 그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재물에 불과했다. 윤서리는 주먹을 쥐었다. 피가 멎은 상처가 다시 터질 듯 욱신거렸다. 그때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그녀가 군 시절 인연을 맺었던 변호사였다. 서리 씨, 지금 어디예요? 큰일 났어요. 변호사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무슨 일이죠? 방금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리 씨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됐어요. 황제 빌딩 특수 강도 상해 기물 파손. 마동철이 서리 씨를 완전 범죄자로 몰아세웠습니다. 곽상호가 경찰 쪽에 압력을 넣은 게 틀림없어요. 윤서리의 눈이 차가워졌다. 예상했습니다. 지금 연수구 아파트 쪽에도 형사들이 깔렸다는 소문이. 작은 어머니는 안전하십니다. 어젯밤 변호사님께 연락드리기 전에 이미 다른 곳으로 모셨습니다. 윤서리는 마동철을 치기 직전 작은 어머니 오숙자를 변호사가 마련해준 다른 은신처로 피신시켰다. 연수구 아파트는 빈집이었다. 다행이군요. 하지만 서리 씨, 이제 인천의 모든 경찰이 서리 씨를 쫓을 겁니다. 그 증거물 저한테 넘기세요. 제가 어떻게든. 아니요.
윤설이가 단호하게 말했다. 이건 변호사님 선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중구청장까지 연루됐습니다. 인천지검에 넘겨도 누가 저들의 편일지 모릅니다. 그럼 어쩔 겁니까? 저들에겐 법이 방패겠지만 저에겐 법이 창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창이 무뎌졌군요. 다른 길을 찾겠습니다. 윤설이는 전화를 끊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동이 트기 시작하는 인천의 하늘. 도시 전체가 자신을 적으로 돌린 기분이었다. 경찰과 조폭 모두가 자신을 쫓고 있었다. 그녀는 노트북으로 자료 저장기의 파일들을 복제하기 시작했다. 여러 개의 작은 저장 막대에 데이터를 나누어 담았다. 연수구 아파트는 이미 틀렸겠지. 그녀는 짐을 챙기며 중얼거렸다. 아니나 다를까. 그녀가 설치해둔 비상용 감시 카메라 앱에 알림이 떴다. 그녀의 아파트 현관문이 거대한 충격과 함께 부서져 열렸다. 들이닥친 것은 경찰 제복을 입은 자들이 아니었다. 마동철의 부하들이었다. 그들은 집안의 모든 것을 부수고 뒤지기 시작했다. 없어. 여기도 없어. 그년 쥐새끼처럼 빠져나갔어. 사장님께 보고해. 윤설이는 분노로 입술을 깨물었다. 자신의 공간이 더럽혀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끔찍한 일이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챙겨 안가를 나섰다. 이제 그녀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자신과 이 손에 쥔 진실뿐이었다. 그녀는 새로운 휴대전화를 꺼내 단 하나의 번호를 눌렀다. 군 정보부대 시절 목숨을 구해준 적이 있는 선배. 지금은 대한민국 최대 방송사의 탐사보도팀장으로 있는 김민준이었다. 선배. 저 윤설이입니다. 설이야. 이게 얼마만이냐? 웬일이야 이 새벽에. 선배. 혹시 인천 전체를 뒤집어 엎을 만한 특종 필요하십니까? 수화기 넘어 김민준의 잠이 깬 듯한 침묵이 흘렀다. 얘기해봐. 새벽 6시 인천 대공원. 이른 아침 운동을 나온 사람들 사이로 윤설이는 검은 모자를 깊게 눌러쓴 채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상처의 고통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그녀는 꼿꼿이 허리를 펴고 앉아 있었다. 약속한 시간에 맞춰 한 남자가 그녀의 옆에 앉았다. 세련된 정장 대신 낡은 바람막이를 입은 날카로운 눈매의 중년 남자. 김민준 팀장이었다. 꼴이 말이 아니네 후배님. 김민준은 윤설이의 창백한 안색과 붕대가 감긴 팔을 힐끗 보며 말했다. 전쟁터가 따로 없었나 봐. 전쟁 맞습니다, 선배. 윤설이가 품에서 작은 자료 저장 막대 하나를 꺼내 건넸다. 이건 샘플입니다. 원본은 따로 보관 중이고요. 김민준은 즉시 주머니에서 소형 노트북을 꺼내 저장 막대를 연결했다. 그의 눈이 빠르게 화면을 훑었다. 처음에는 무덤덤했던 그의 표정이 곽상우 과장의 얼굴이 뜨고 표경배 시장의 목소리가 흘러나오자 경악으로 변했다. 이거 진짜야? 제 목숨값입니다. 김민준은 노트북을 덮었다. 그는 담배를 꺼내 물었다가 공원이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집어넣었다. 설이야. 너 지금 뭘 건드린 건지 알아? 이건 그냥 지역 조폭, 부패 공무원 수준이 아니야. 시장까지 엮였어. 이 개발 사업 뒤에 누가 더 있을지 몰라. 그래서 선배를 찾은 겁니다. 인천은 이미 썩었습니다. 여기선 아무도 믿을 수 없어요. 서울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터뜨려야 합니다. 김민준은 한참 동안 윤설이를 바라보았다. 707 최정의 요원이었던 후배의 눈은 여전히 단 하나의 목표만을 좇고 있었다. 알겠다. 김민준이 결심한 듯 말했다. 내가 날 살렸듯이 나도 이번엔 내 정의를 살려주지. 하지만 조건이 있다. 말씀하십시오. 방송이 나갈 때까지 넌 완벽하게 사라져야 해.
마동철이란 놈 지금 내 목에 현상금이라도 걸었을 거다. 우리 방송국에서 제공하는 안전 가옥으로 가. 거기서 한 발짝도 나오지 마. 작은 어머니는 그 변호사 믿을 만한가? 좋아. 우리 쪽 사람을 붙여서 그분도 이중으로 보호하겠다. 넌 이 증거를 지키는 게 아니라 내 목숨을 지켜. 알겠어? 윤설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시각 서울 상암동의 방송사 편집실은 전쟁터로 변했다. 김민준이 보낸 샘플 하나에 탐사보도팀 전원이 긴급 소집되었다. 팀장님 이거 진짜입니다. 영상 속 인물들 곽상호, 표경배 시장 전부 일치합니다. 자료 분석해. 회계팀 장부 대조해. 저 신포개발이라는 유령 회사 자금 흐름 전부 추적해. 김민주는 편집실 한가운데 서서 지시를 내렸다. 오늘 밤 9시 메인 뉴스다. 그 전까지 모든 교차 검증 끝내. 법무팀은 소송 들어올 거 대비하고. 이건 우리가 져서는 안 되는 싸움이다. 한편 인천에서는 마동철의 광기가 극에 달하고 있었다. 황제 빌딩은 쑥대밭이 되었고 윤설이의 아파트는 잿더미가 되었다. 경찰과 조폭이 연합한 기묘한 수색대가 도시 전체를 이잡듯 뒤졌다. 그년 어디 갔어? 땅으로 꺼졌어. 하늘로 솟았어. 마동철은 부하들의 뺨을 후려치며 고함을 질렀다. 곽상호와 표경배 시장은 수십 통의 전화를 걸어오며 그를 압박했다. 마 사장, 어떻게 된 거야? 오늘 밤까지 그년 못 잡으면 우리 다 죽어. 시끄러워. 내가 알아서 해. 마동철은 마지막 수단을 쓰기로 했다. 그는 오숙자가 입원했던 병원 기록부터 아들의 대학까지 모든 인맥을 뒤졌다. 그리고 마침내 오숙자를 보호하고 있는 변호사 사무실의 위치를 알아냈다. 찾았다. 그년의 유일한 약점. 마동철이 비릿하게 웃으며 부하들에게 출동을 명령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저녁 9시. 사무실에 걸린 거대한 텔레비전에서 익숙한 시보가 울렸다. 그리고 앵커의 엄숙한 목소리가 사무실을 가득 채웠다. 안녕하십니까? 9시 뉴스입니다. 오늘 저희 탐사보도팀은 인천광역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대한 부패 의혹을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마동철의 움직임이 멈췄다. 화면이 바뀌고 김민준 팀장의 얼굴이 나왔다.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인천 구도심 재개발 사업을 둘러싸고 지역 조폭과 현직 구청 간부, 심지어 표경배 인천 중구청장까지 유착한 정황이 담긴 내부 자료를 저희가 단독 입수했습니다. 화면에 곽상호가 돈 봉투를 받는 영상이 모자이크 처리되어 나타났다. 표경배 시장이 마동철과 웃으며 악수하는 사진이 뒤를 이었다. 마동철의 범죄 이력이 화면 한쪽에 붉은 글씨로 떠올랐다. 으아. 마동철은 잿더리를 집어 텔레비전을 향해 던졌다. 쨍그랑. 화면이 깨졌지만 앵커의 목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이들은 신포국제시장의 영세 상인들을 상대로 곽상호 과장, 표경배 시장, 마동철 대표 같은 시각 고급 한정식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던 곽상호는 사례가 들려 기침을 터뜨렸다. 표경배 시장은 관사에서 텔레비전을 보다 와인잔을 떨어뜨렸다. 인천이 뒤집혔다. 안전가옥에서 텔레비전을 보던 윤설이는 굳은 표정으로 총을 점검하고 있었다. 방송은 끝이 아니었다. 시작이었다. 그때 그녀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그녀가 받자 기계처럼 변조된 차가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방송 잘 봤다. 윤설이 중령. 누구지? 넌 내가 이긴 줄 알겠지. 하지만 넌 내 작은 어머니의 목숨줄을 끊어버린 거다. 그리고 내 목숨줄도. 전화가 끊겼다. 방송 잘 봤다. 윤설이 중령. 기계처럼 변조된 차가운 목소리.
전화가 끊긴 후에도 그 음성은 윤설이의 귓가에 얼음 조각처럼 박혀 있었다. 그녀는 안전 가옥의 창문을 바라보았다. 밖은 아직도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이었지만 서울의 방송국에서 쏘아 올린 신호탄은 이미 인천 전역을 대낮처럼 밝히고 있었다. 마동철이나 곽상호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들은 이런 식으로 자신을 숨기지 않는다. 이것은 그들 뒤에 도사리고 있던 더 거대하고 차가운 존재의 경고였다. 중령. 그들은 그녀의 과거까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이권 다툼이 아니라 자신들의 제국을 건드린 침입자를 향한 살기였다. 내 작은 어머니의 목숨줄을 끊어버린 거다. 심장이 차갑게 식었다. 방송은 정의를 위한 것이었지만 동시에 작은 어머니를 가장 위험한 인질로 만들어버렸다. 그때 김민준 팀장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설이야, 괜찮아? 지금 방송국 난리 났다. 표경배 시장이랑 곽상호 쪽에서 온갖 경로로 압력을 넣고 있어. 방송 중단하라고. 하지만 이미 늦었지. 선배. 윤설이의 목소리는 침착했다. 방금 협박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민준의 목소리가 순식간에 굳어졌다. 뭐? 누구야? 모릅니다. 하지만 마동철보다 위에 있는 자입니다. 젠장. 뿌리가 있다는 말이 사실이었군. 설이야, 너 그 안전 가옥 당장 떠야 할지도 몰라. 그놈들이 방송국 정보망까지 손을 썼다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확인할 게 있습니다. 제가 넘긴 자료 원본은 아직 제게 있습니다. 그 안에 미처 보지 못한 것이 있을 겁니다. 조심해. 지금 인천은 말 그대로 뒤집혔어. 내가 불을 붙인 거야. 전화를 끄는 윤설이는 다시 노트북을 열었다. 그녀가 김민준에게 넘긴 것은 당장 방송에 내보낼 수 있는 표경배와 곽상호의 비리가 담긴 핵심 증거였다. 하지만 그녀가 황제 빌딩에서 확보한 원본 저장기에는 그보다 훨씬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들어있었다. 그녀는 복잡하게 암호화된 파일들을 풀기 시작했다. 군 정보부대 시절 익혔던 기술이었다. 같은 시각 인천은 그야말로 용광로처럼 끓어오르고 있었다. 신포국제시장. 아침 장사를 준비해야 할 상인들은 가게 문도 열지 않은 채 오숙자의 닭강정 가게 앞에 모여들었다. 가게는 마동철의 부하들이 휩쓸고 간 흔적이 역력했다. 세상에. 표 시장이. 우리 시장이 조폭놈들이랑 한패였다니. 숙자 언니. 얼마나 무서웠을까. 우린 그것도 모르고. 한 상인이 가게 앞에 임시로 설치된 텔레비전을 가리켰다. 아침 뉴스마다 어젯밤의 충격적인 보도를 반복해서 내보내고 있었다. 곽상호가 돈 봉투를 받는 장면, 표경배 시장이 마동철과 술잔을 기울이는 사진이 인천 시민들의 눈을 후벼 팠다. 인천 중구청은 그야말로 마비 상태였다. 곽상호 과장, 해명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표경배 시장님, 정말 조폭과 결탁하셨습니까? 수십 명의 기자가 구청 입구를 막아섰다. 곽상호는 새벽같이 출근하려다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오도 가도 못했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모함입니다. 저건 악의적인 편집입니다. 저는 마 사장을 만난 적은 있지만 그저 지역 상인으로서. 돈 봉투는 뭡니까? 그건 경력금. 아니, 정치 후원금이었습니다. 합법적인. 그의 횡설수설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표경배 시장은 아예 관사 밖으로 나오지도 못한 채 안에서 미친 듯이 전화를 돌리고 있었다. 마동철. 이게 같은 새끼. 지금 어디야? 내가 이따위로 일을 처리해? 여보세요. 마동철. 전화기 너머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다. 마동철은 이미 잠적한 후였다.
표경배는 절망감에 수화기를 집어던졌다. 모든 것이 끝장나고 있었다. 한편 인천 강화도의 한적한 펜션. 김민준 팀장이 보낸 경호원들의 보호 아래 숨어있던 오숙자는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뉴스를 보며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 설이야. 우리 설이. 저런 무서운 놈들을 혼자서. 그녀를 돌보던 변호사가 따뜻한 물을 건넸다. 걱정 마십시오. 이제 세상이 다 알았습니다. 법이 저들을 심판할 겁니다. 윤설이 씨가 해냈습니다. 아니요. 쟤들이 우리 설이 가만 안 둘 거예요. 변호사님, 우리 설이 좀 지켜주세요. 오숙자의 불안은 정확했다. 안전가옥에서 윤설이는 마침내 마지막 암호 파일을 해제했다. 그것은 영상이나 장부가 아니었다. 숫자로만 가득 찬 비밀 송금 내역서였다. 마동철이 곽상우나 표경배에게 상납한 돈과는 차원이 다른 거액의 자금이 매달 일정한 날짜에 차명 계좌를 거쳐 단 하나의 법인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었다. 주식회사 태양건설. 그리고 그 법인의 대표이사 이름. 회장 민병진. 윤설이는 숨을 삼켰다. 태양건설. 인천항을 기반으로 성장한 거대 물류 및 건설 복합기업. 인천 지역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진짜 실세였다. 표경배 시장조차 민병진 앞에서는 함부로 고개도 들지 못한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이거였군. 표경배, 곽상우, 마동철. 그들은 모두 꼴이었다. 몸통은 바로 민병진 민 회장이었다. 신포시장을 밀어버리고 그 자리에 거대한 주상복합을 올리려던 진짜 계획의 주인. 어젯밤의 기계 목소리는 바로 이자의 것이었다. 순간 윤설이의 등줄기에 소름이 돋았다. 군에서 배운 감각이 위험을 알리고 있었다. 그녀는 창문으로 다가가지 않고 거울을 이용해 밖을 살폈다. 안전가옥이 위치한 오피스텔 복도. 청소부 카트가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었다. 하지만 청소부의 움직임이 이상했다. 그는 청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감시하고 있었다. 그때 청소부가 무전기에 대고 작게 속삭였다. 702호. 움직임 없음. 진입조 준비. 윤설이는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그녀는 즉시 노트북과 원본 저장기를 방수 가방에 챙겼다. 상처가 터질 듯 아파왔지만 지금은 그것을 느낄 여유조차 없었다. 그녀는 침대 시트를 찢어 밧줄을 만들었다. 그리고 창문을 열었다. 7층. 뛰어내릴 높이가 아니었다. 하지만 바로 아래 5층 발코니에 에어컨 실외기가 보였다. 쾅, 쾅, 쾅. 현관문에서 거친 파열음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특수장비로 문을 부수고 있었다. 윤설이는 창틀을 잡고 몸을 날렸다. 쿵. 윤설이는 5층 발코니의 실외기 위에 아슬아슬하게 착지했다. 꿰맨 옆구리의 상처가 터져 나오는 것이 느껴졌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고통을 삼켰다. 위층 7층에 그녀가 있던 방에서 창문이 깨지는 소리와 함께 총성이 울렸다. 소음기가 달린 둔탁한 총성이었다. 그들은 경찰도 마동철의 깡패들도 아니었다. 민병진 회장의 사병, 전문 해결사들이었다. 놓쳤다. 아래로 내려갔어. 윤설이는 실외기를 밟고 옆집의 발코니 난간으로 몸을 옮겼다. 그녀는 건물의 외벽 배관을 잡고 지상을 향해 거침없이 하강했다. 그녀가 1층 주차장에 발을 디뎠을 때 이미 오피스텔 입구는 검은 정장을 입은 사내들에 의해 차단되고 있었다. 그녀는 몸을 낮춰 주차된 차들 사이로 숨어들었다. 땀과 피가 섞여 셔츠를 적셨다. 찾아. 이 건물 안에 있어. 쥐새끼 한 마리도 빠져나가게 두지 마. 리더로 보이는 자가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어젯밤의 그 기계 목소리였다. 윤설이는 주차장 구석에 버려져 있던 낡은 천막을 뒤집어 쓰고 숨을 죽였다.
사내들이 구역을 나눠 수색을 시작했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그때 주머니 속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김민준이었다. 받아서는 안 됐다. 하지만 그는 무언가 급한 일이 생긴 것이 틀림없었다. 선배 말해요. 그녀는 천막 안에서 입을 막고 속삭였다. 설이야. 큰일 났어. 변호사 쪽에서 연락이 왔는데. 작은 어머니가 오숙자님이 납치됐어. 윤설이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뭐라고요? 경호원들은 마동철이 그놈이 직접 쳤어. 방송 때문에 눈이 뒤집힌 거야. 변호사랑 경호원 둘 다 크게 다치고 작은 어머니를 끌고 갔대. 강화도 펜션. 우리가 너무 안일했어. 민병진은 해결사를 보내 자신을 노렸고 동시에 마동철은 약점인 작은 어머니를 노렸다. 완벽한 양동 작전이었다. 어디로 갔는지 압니까? 몰라. 그런데 마동철이 변호사 휴대전화로 내 번호를 알아냈을 거야. 분명 너한테 연락이 갈. 바로 그때였다. 찾았다. 한 사내가 천막을 걷어올리며 윤설이를 발견했다. 윤설이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사내의 얼굴에 흙을 한 줌 뿌리고 그의 다리 사이를 걷어찼다. 사내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는 사이 윤설이는 주차장을 가로질러 뛰었다. 저기다. 쏴. 둔탁한 총성이 다시 울렸다. 총알이 그녀가 방금 지나친 기둥에 박혔다. 윤설이는 주차장 출구로 몸을 굴렸다. 그대로 대로변으로 뛰쳐나와 질주하는 택시 앞을 막아섰다. 끼익. 택시가 급정거했다. 운전사가 욕설을 퍼부으려 창문을 열었다. 윤설이는 피 묻은 손으로 지갑에서 현금 다발을 꺼내 조수석에 던졌다. 인천항. 최대한 빨리. 검은 정장의 사내들이 주차장에서 뛰쳐나왔지만 택시는 이미 총알처럼 튀어나가고 있었다. 택시 안에서 윤설이는 터진 상처를 손으로 압박했다. 숨이 가빴다. 그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마동철이었다. 윤설이. 이샹년아. 내년 때문에 내 인생이 끝났어. 마동철의 목소리는 분노와 절망으로 갈라져 있었다. 작은 어머니 무사하셔? 하. 아직은. 근데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지. 전화기 너머로 오숙자의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렸다. 설이야. 오지마. 오지. 닥쳐 노친네야. 마동철. 원하는 게 뭐야? 내년이 가져간 거. 내 사무실에서 훔쳐간 거 전부. 그리고 민병진 그 영감탱이 자료까지 싹 다. 그거 들고 혼자 와. 인천항 제3부두 자정까지. 내가 경찰에 꼰지른 거 다 아니까 경찰 한 놈이라도 보이면 이 노친네 바로 바다에 띄운다. 알았어. 혼자 가지. 대신 작은 어머니 머리카락 하나라도 건드리면 넌 내가 아니라 민병진 손에 죽게 될 거야. 윤설이는 전화를 끊었다. 그녀는 마동철이 민병진의 이름을 언급한 것을 놓치지 않았다. 마동철 역시 민병진에게 배신당했거나 혹은 그를 역으로 협박할 카드로 자신을 이용하려는 속셈이었다. 이것은 함정이었다. 마동철은 자신을, 민병진은 마동철과 자신을 동시에 제거하려 할 것이다. 인천항은 그들 모두의 무덤이 될 수도 있었다. 윤설이는 김민준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선배. 작은 어머니 마동철이 데리고 있습니다. 인천항 제3부두. 자정입니다. 뭐? 설이야. 혼자 가게? 그건 자살행위야. 당장 경찰에. 인천 경찰은 못 믿습니다. 선배. 지금 즉시 서울에 있는 대검찰청 특수부 선배 인맥 중에 가장 강하고 청렴한 라인으로 직접 연락하세요. 제가 가진 원본 자료 전부 넘기겠습니다. 설이야 너. 그리고
자정이 되면 선배가 가진 자료 전부 모든 방송국과 신문사에 동시에 뿌리세요. 민병진 회장의 실명, 태양건설의 비리 전부 다. 그럼 너는 어떻게 하려고? 저는 군인입니다. 선배. 구출 작전을 수행해야죠. 윤설이는 전화를 끊고 택시 기사에게 목적지를 변경했다. 월미도 근처 낡은 폐공장 지대로 가주세요. 그곳에는 그녀가 군 시절 사용하던 지금은 아무도 찾지 않는 비상 물품 은신처가 있었다. 자정까지 남은 시간 3시간. 그녀는 전쟁을 준비해야 했다. 자정. 인천항 제3부두. 바다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부두는 거대한 짐승의 뱃속처럼 어둡고 축축했다. 수백 개의 컨테이너가 미로처럼 얽혀 있었고 멀리서 등대의 불빛만이 주기적으로 어둠을 갈랐다. 가장 안쪽 크레인 아래 마동철은 오숙자를 낡은 의자에 묶어두고 초조하게 담배를 태우고 있었다. 그의 주변에는 가장 충성스러운 부하 10댓 명이 쇠 파이프와 칼을 들고 경계하고 있었다. 사장님, 진짜 그년이 혼자 올까요? 와, 안 올 수가 없어. 마동철이 담배꽁초를 바다에 뱉었다. 그년 오면 자료 받고 저 놓친 내랑 같이 저 컨테이너에 넣어서 바다에 빠뜨려. 민 회장 그 영감탱이한테는 우리가 다 처리했다고 보고하고 이 자료로 뒷돈 두둑이 챙겨서 뜨는 거야. 마동철은 이미 표경배와 곽상우가 검찰에 긴급 체포되었다는 뉴스를 접했다. 자신에게도 수배령이 떨어졌다. 그는 막다른 골목에 몰려 있었다. 그때 안개 속에서 한 인형이 천천히 걸어 나왔다. 윤설이었다. 그녀는 검은 전투복 차림이었지만 양손은 비어 있었다. 왔구나. 이 독한 년. 마동철이 침을 뱉었다. 작은 어머니. 윤설이는 마동철을 무시하고 겁에 질린 오숙자를 바라보았다. 괜찮으세요? 금방 끝납니다. 설이야. 자료는 어디 있지? 마동철이 칼을 꺼내 오숙자의 목에 겨누었다. 안전한 곳에. 작은 어머니 먼저 풀어줘. 미쳤어? 내가 지금 협상을 할 처지야. 협상이 아니야. 통보다. 윤설이가 차갑게 말하는 순간이었다. 핑.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마동철의 발치, 콘크리트 바닥에 불꽃이 튀었다. 마동철이 놀라 뒤로 물러섰다. 저격. 윤설이의 예측대로였다. 컨테이너 위 크레인 위. 어둠 속에 숨어있던 민병진 회장의 해결사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은 소음기가 달린 저격총과 기관단총으로 무장하고 있었다. 마 사장. 수고했네. 어둠 속에서 그 기계 목소리의 사내가 걸어 나왔다. 민 회장의 신복 조 실장이었다. 이제 그 노파와 윤설이 그리고 자네까지 깨끗하게 정리할 시간이네. 회장님께서 모든 증거를 없애라 하셨거든. 마동철의 얼굴이 공포로 일그러졌다. 조 실장. 이게 무슨. 내가 민 회장님을 위해서 얼마나. 시끄러워. 넌 너무 많은 걸 알았어. 조 실장이 손을 들었다. 해결사들이 일제히 마동철의 부하들과 윤설이를 향해 총구를 겨누었다. 완벽한 함정이었다. 그러나 윤설이는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조 실장이 손을 내리려는 찰나 윤설이는 몸을 날려 가장 가까운 컨테이너 뒤로 몸을 숨겼다. 쏴라. 투투투투. 총성이 밤바다를 갈랐다. 마동철의 부하들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저런 개새끼들이. 마동철은 살기 위해 오숙자를 방패 삼아 컨테이너 뒤로 함께 굴렀다. 순식간에 항구는 3개의 세력으로 나뉘었다. 압도적인 화력으로 모든 것을 쓸어버리려는 조 실장의 해결사들.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는 마동철의 잔당. 그리고 어둠 속으로 사라진 사냥꾼 윤설이.
윤설이는 컨테이너 미로 속을 소리 없이 기동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부두의 지도가 완벽하게 그려져 있었다. 상처의 고통은 이미 아드레날린에 묻힌 지 오래였다. 북동쪽 크레인 위 저격수 하나. 남쪽 컨테이너 셋째 줄 2명. 그녀는 쇠 파이프를 들고 덤비는 마동철의 부하 한 명을 스치듯 지나가며 팔을 꺾어 제압하고 그의 칼을 빼앗았다. 작은 어머니가 묶인 곳까지 5미터. 적은 셋. 그녀는 컨테이너 모서리에서 거울로 상황을 살폈다. 마동철이 오숙자를 끌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 하고 있었다. 거기서 조 실장의 부하 2명이 그들을 발견하고 총을 겨누었다. 바로 그때 윤설이가 움직였다. 그녀는 컨테이너 위로 뛰어올라 그대로 공중에서 몸을 날려 조 실장의 부하 한 명을 덮쳤다. 착지의 충격으로 부하의 목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다. 뭐야? 남은 한 명이 당황하여 총구를 돌렸다. 하지만 윤설이의 칼이 더 빨랐다. 그녀는 부하의 손목을 긋고 그대로 그의 목에 칼을 박아 넣었다. 헉! 마동철은 눈앞에서 벌어진 지옥도에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다. 저것은 인간이 아니었다. 윤설이는 피 묻은 칼을 든 채 마동철에게 다가갔다. 설이야. 살려줘. 나도 민병진 그 영감한테 당한 거야. 내가 다 불게. 증인이 되어줄게. 필요 없어. 윤설이는 마동철의 어깨를 걷어차 쓰러뜨리고 오숙자를 묶은 밧줄을 칼로 끊었다. 작은 어머니. 일어설 수 있겠어요? 설이야. 오숙자는 울음을 터뜨렸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아니. 차가운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다. 조 실장이었다. 그가 총을 든 채 쓰러진 마동철의 머리를 짓밟고 서 있었다. 대단하더군 윤중령. 내년 하나 때문에 회장님의 20년 계획이 물거품이 됐어. 하지만 괜찮아. 너와 저 노파 그리고 이 쓰레기까지 모두 여기서 사라지면 증거 불충분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까. 조 실장이 윤설이를 향해 천천히 총구를 올렸다. 윤설이는 작은 어머니를 자신의 등 뒤로 감쌌다. 마지막으로 할 말은? 윤설이는 조 실장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피식 웃었다. 하나. 넌 지금 체포된다. 둘. 그녀는 품속에서 작은 조명탄을 꺼내 들었다. 체크메이트다. 윤설이가 조명탄을 하늘 높이 쏘아 올렸다. 피. 붉은 불빛이 인천항의 밤하늘을 대낮처럼 밝혔다. 그 순간 항구의 입구에서 수십 개의 경광등이 동시에 켜졌다. 꼼짝 마.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다. 무기 버려. 검은 방탄복을 입은 검찰 수사관들과 특수경찰들이 사방에서 몰려들었다. 조 실장의 해결사들은 저격총을 든 채 그대로 얼어붙었다. 동시에 헬리콥터 소리가 하늘을 찢었다. 김민준 팀장이 카메라를 든 기자들과 함께 헬기에서 현장을 비추고 있었다. 지금 보고 계십니다. 인천항 밀수 의혹 현장이 아닙니다. 이곳은 거대 비리의 중심. 태양건설 민병진 회장의 사병들이 검찰에 의해 일망타진되는 현장입니다. 조 실장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부들부들 떨었다. 어떻게 서울에서? 윤설이는 쓰러진 마동철을 밟고 선 조 실장에게 다가갔다. 인천은 이미 내들 회장 손에 썩었으니까. 그녀는 조 실장의 손목을 꺾어 총을 빼앗고 그대로 그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다. 이건 내 작은 어머니 몫이다. 조 실장이 피를 토하며 쓰러졌다. 수사관들이 달려와 그와 마동철 그리고 남은 해결사들의 손에 수갑을 채웠다. 윤설이는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비틀거렸다. 그녀는 떨고 있는 작은 어머니에게 다가가 피와 먼지로 더러워진 자신의 재킷을 벗어 감싸 안았다. 작은 어머니, 이제 정말
다 끝났습니다. 설이야. 내 새끼. 고생했다. 고생했어. 오숙자는 조카의 품에 안겨 서러운 울음을 터뜨렸다. 수십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다. 그 시각 서울 서초동의 검찰청사에 불이 켜지고 인천 송도에 있는 태양건설 민병진 회장의 호화로운 자택 대문이 부서지고 있었다. 심판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붉은 조명탄의 잔불이 빗물처럼 밤하늘에서 사그라들었을 때 인천항 제3부두는 이미 거대한 정의의 그물에 갇힌 뒤였다. 움직이지 마. 전부 무기 버리고 머리에 손 올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수사관들과 특수경찰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칠흑 같던 컨테이너 미로 사이사이에 숨어있던 민병진의 사병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며 항복했다. 그들의 손에 들린 총기들은 이제 고철 덩어리에 불과했다. 조 실장은 피범벅이 된 얼굴로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까지도 윤설이를 노려보았다. 끝난 게 아니야. 회장님은 민병진 회장 말입니까? 수사팀을 이끌고 현장에 나온 부장검사가 조 실장의 말을 잘랐다. 그는 방금 도착한 현장 보고를 무전으로 확인하며 조 실장에게 차갑게 말했다. 바로 지금 당신네 회장님은 송도 자택에서 우리 직원들과 아주 중요한 면담 중입니다. 당신이 가진 불법 무기들과 이 살인미수 현장, 그리고 윤설이 씨가 넘긴 원본 장부가 아주 좋은 대화 주제가 될 겁니다. 조 실장의 눈이 절망으로 흔들렸다. 그들이 목숨 걸고 회수하려던, 아니 제거하려던 원본이 이미 검찰의 손에 넘어갔다는 의미였다. 헬기에서 내린 김민준 팀장이 카메라를 든 기자들과 함께 현장으로 달려왔다. 그는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가는 마동철과 조 실장, 그리고 그들의 일당을 집요하게 카메라에 담았다. 윤설이 씨. 김민준이 붕대로 팔을 감싼 윤설이에게 다가왔다. 괜찮습니까? 작은 어머님은 무사하십니다. 선배님, 감사합니다. 내가 뭘. 김민준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건 설이 씨가, 아니 윤중령님이 시작하고 끝낸 전쟁입니다. 대한민국이 당신에게 빚을 졌습니다. 윤설이는 대답 대신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떨고 있는 작은 어머니 오숙자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자신의 몸보다 더 성한 곳이 없는 전투복을 벗어 다시 한번 작은 어머니의 어깨를 감쌌다. 정말 다 끝났습니다, 작은 어머니. 설이야, 설이야. 오숙자는 조카의 품에 안겨 30년간 신포동에서 겪었던 모든 서름과 공포를 토해내듯 울었다. 그 울음소리는 부패한 항구의 밤을 씻어내는 듯 했다. 같은 시각 인천 송도의 호화로운 저택. 태양건설의 민병진 회장은 실크 잠옷 차림으로 검찰 수사관들 앞에서 여유로운 척 와인을 따르고 있었다. 이보시오들 김 검사. 지금 시간이 몇 시여? 내가 이 나이에 무슨 부귀영화를 더 누리겠다고. 표경배 그 멍청한 놈이랑 엮지 마시오. 난 그저 인천을 사랑하는 기업인일 뿐이야. 그때 수사관 한 명이 노트북을 열어 민병진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화면에는 그가 조 실장과 나누었던 비밀 통화의 녹취록과 황제 빌딩에서 촬영된 그들의 미래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민병진 씨. 김 검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건 당신의 인천 사랑이 아니라 인천 약탈의 증거입니다. 당신이 윤설이 씨에게 보낸 그 기계 목소리 협박 전화, 그것도 아주 잘 들었습니다. 민병진의 손에서 와인잔이 떨어졌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붉은 와인이 새하얀 대리석 바닥을 적셨다. 인천의 왕으로 군림하던 자의 철옹성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몇 주가 흘렀다. 대한민국은 인천 게이트로 연일 시끄러웠다. 윤설이가 목숨을 걸고 확보한 원본 자료는 거대한 고구마 줄기였다. 자료를 파헤칠수록 부패한 정치인,
고위 공무원, 심지어 법조계 인사들까지 줄줄이 엮여나왔다. 김민준의 탐사보도팀은 연일 특종을 터뜨렸고 국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다. 검찰은 과거의 오명을 씻겠다며 전례 없는 강도의 수사를 진행했다. 그리고 마침내 심판의 날이 밝았다. 인천지방법원. 가장 큰 대법정은 방청객들로 가득 찼다. 피고인석에 선 민병진, 표경배, 곽상호, 마동철, 조 실장은 불과 몇 달 전에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잿빛 수의를 입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판사의 엄숙한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다. 피고인 민병진.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공여, 살인교사 미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사회에 끼친 해악이 막대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민병진이 다리가 풀린 듯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피고인 표경배, 곽상호.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각각 징역 20년과 15년을 선고한다. 피고인 마동철, 조 실장. 공동감금, 특수협박, 살인미수. 각각 징역 15년과 25년을 선고한다. 방청석에서 작은 탄성과 함께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권선징악. 법의 이름으로 내려진 당연하지만 통쾌한 결말이었다. 한편 윤서리의 불법 침입과 상해 행위에 대한 문제도 거론되었다. 하지만 검찰은 이례적인 결정을 내렸다. 윤서리 씨의 행위는 일부 법의 경계를 넘었으나 이는 거대한 국가적 부패를 밝혀내기 위한 공익적 목적이 명백하며 그녀의 행동이 없었다면 이 진실은 영원히 묻혔을 것이다. 이에 검찰은 공익을 위한 행동 및 정상 참작 사유를 들어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참된 군인, 불의를 심판하다. 법을 넘어선 정에 국민이 그녀를 보호했다. 언론은 검찰의 결정을 환영하며 윤서리의 용기를 시대의 의인이라 칭송했다. 며칠 뒤 오숙자와 윤서리는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작은 어머니, 좋은 소식입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었다. 우선 마동철 일당과 맺었던 모든 불법 계약은 원천 무효 처리되었습니다. 신포동 가게는 당연히 작은 어머니 소유로 완벽하게 돌아왔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그게 다가 아닙니다. 변호사가 안경을 고쳐 썼다. 저들의 범죄로 인한 가게 영업 손실, 기물 파손, 그리고 작은 어머니와 윤서리 씨가 입은 정신적, 육체적 피해에 대한 민사소송 결과가 나왔습니다. 태양건설과 관련자들의 압류된 재산에서 두 분께 피해 보상금 전액과 막대한 액수의 위자료가 지급될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보상이 아니었다. 그들이 빼앗으려 했던 것의 수백 배에 달하는 법의 이름으로 집행된 완벽한 참교육이었다. 그리고 한 달 뒤, 새롭게 단장된 인천시청. 부패의 온상이었던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시장이 취임한 후 열린 첫 시민의 날 행사였다. 단상 위 사회자가 격앙된 목소리로 한 사람의 이름을 불렀다. 불의의 거대 권력에 맞서 자신의 삶터와 이웃의 정의를 지켜낸 분입니다. 신포국제시장의 오숙자님을 올해의 용감한 소상공인상 수상자로 모시겠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오숙자가 곱게 한복을 차려입고 단상에 올랐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마이크 앞에 섰다. 저는 그냥 닭강정만 튀기던 평범한 아줌마입니다. 제가 용감했던 게 아닙니다. 저를 지켜준, 저를 포기하지 않은. 오숙자는 말을 잇지 못하고 방청석 구석에 조용히 앉아있는 윤서리를 바라보았다. 제 조카, 서리가 저를, 그리고 우리 모두를 지켜줬습니다. 이 상은 제 것이 아니라 우리 서리 겁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윤서리에게 향했다. 김민준 팀장을 비롯한 기자들이 그녀를 비추기 시작했다.
당황한 윤설이가 고개를 숙이자 오숙자가 단상에서 내려와 그녀의 손을 잡아 끌었다. 이리 와, 내 새끼. 내가 받아야 해. 윤설이는 얼떨결에 작은 어머니와 함께 단상에 섰다. 신임 인천시장이 다가와 준비되지 않은 또 하나의 표창장을 윤설이에게 건넸다. 윤설이님. 당신은 인천의 부끄러움을 드러내고 인천의 자부심을 되찾아 주셨습니다. 이 특별 공로 표창을 받아주십시오. 윤설이는 작은 어머니와 나란히 서서 표창장을 받았다. 군에서 받은 그 어떤 훈장보다 무겁고 따뜻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시청을 가득 메웠다. 몇 달이 지난 따뜻한 봄날의 오후. 인천 심포국제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활기가 넘쳤다. 오숙자의 심포 닭강정 가게는 피해 보상금으로 말끔하게 재단장했다. 가게 입구에는 용감한 소상공인상 현판이 자랑스럽게 걸려 있었다. 가게 안은 손님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사장님, 여기 닭강정 1인분 포장이요. 예, 잠시만 기다리세요. 금방 튀겨드릴게요. 오숙자의 목소리는 예전의 활기를 되찾았다. 그리고 그녀의 곁에는 군복 대신 하얀 위생모와 앞치마를 두른 윤설이가 웃으며 닭강정을 버무리고 있었다. 설이야, 저기 3번 테이블 소스 좀 더 갖다 드려라. 알겠습니다, 사장님. 윤설이가 밝게 대답하며 소스 그릇을 들고 나갔다. 그녀의 팔뚝에는 여전히 흉터가 남아 있었지만 그 모습은 그 어떤 장식보다 빛났다. 그녀는 손님들에게 소스를 건네고 잠시 가게 문 앞에 섰다. 왁자지껄한 시장의 소리, 기름 냄새, 사람들의 웃음소리. 그녀가 목숨 걸고 지켜낸 것은 거창한 이념이 아니었다. 바로 이 평범하고도 소중한 일상이었다. 윤설이는 따스한 봄볕을 받으며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느꼈다. 그녀의 싸움은 끝났고 정의는 제자리를 찾았다.